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여기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이아름입니다. 유리쌤은 혹시 유치원 때 떠오르는 기억 있으세요? 아, 유치원이요? 막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까는 떠오르진 않는데 그럼 네. 혹시 전반적인 좀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요? 저는 그 할머니랑 같이 컸거든요. 저는 부모님이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둘 다 일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하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맞이를 해주셨는데 가끔 이제 할머니가 제 학교 시간을 깜빡하시고 잠깐 외출하실 때가 있었어요. 네. 한두 번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딱 벨을 눌렀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문을 안 열어줄 때 저는 그게 되게 서러웠던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문 앞에서 막 울고 엉엉 울었어요? 네, 제가 원래 막 우는 거 되게 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우는 거 되게 창피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 앞에서 약간 눈물을 떠르르 흘리면서 우리 할머니 어디 갔지? 맞아. 그때는 집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집이 그렇게 공허하고 맞아. 약간 그런 집이 약간 회색깔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살면 모름지기 그때 국룰은 이제 베란다 창문에다가 창틀에 열쇠를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이셨어요, 혹시? 네. 그랬구나. 아파트는 그 작은 방 창문 틀에 열쇠를 숨겨놓고 가는 게 이제 가족들의 약간 약속. 요새는 다 번호판이라서 그쵸. 또 듣는 또 어린 친구들은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그 열쇠였기 때문에 키를 넣고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집에 없으면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찬바람을 마시며. 좀 그런 쓸쓸한 기억이 있으셨구나. 네네. 저는 이제 아빠랑 오빠랑 같이 유치원에서 했던 체험 활동이 떠올랐었어요. 저희 아빠가 되게 내성적이셔가지고 저희 졸업식 뭐 운동회 이런 거 절대 안 오시거든요. 입학식 이런 거 안 오시는데 그때 유치원 때도 아빠랑 함께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엄마가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랑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그 우유팩에 무슨 전선 같은 걸 연결해서 카스테라 같은 거를 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카스테라 맛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 기억엔 그것만큼 맛있던 빵이 없었던 기억?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네요. 네. 그 이후로 아빠랑은 다신 뭘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 기억에 이제 그래 아빠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줬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생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어린 시절의 사소하고 소소한 기억들이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에 안 남는 것들이 훨씬 많을 텐데 사실은 그 추억들이 그 경험들이 우리한테 남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저희 주제도 스친 것은 흔적을 남긴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억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서 성인이 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4화 1부에서는 이 아동기 시절의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도서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저희 어린이 추천 도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들 제목은 아시겠지만 워낙 저희가 어렸을 때 읽다 보니까는 그 줄거리가 잘 기억나는 분들은 또 없으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선정을 저희가 같이 하면서 제목은 너무 익숙한데 무슨 내용이었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읽었고 읽고 나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주인공 제제는 장난기가 굉장히 심하고 철이 빨리 든 5살 남자아이로 그려집니다. 제제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마당에 민기뉴라는 이제 오렌지나무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나무를 친구로 삼으면서 위로를 얻고 그 이후에도 포르투카 아저씨라는 비밀 친구를 만나면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제제의 가족들을 살펴보면서 제제의 양육 환경에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 환경들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제제의 가족 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제제의 가족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6남매 중에 5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먼저 아버지 파울루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그래서 아버지 파울루는 이제 실직을 하게 돼가지고 집에 이제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다 보니까 아버지 스스로도 낮은 자존감도 보이고 뭔가 가족을 내가 생계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채감 이런 모습들이 좀 그려져요. 그래서 책을 보면 뭐 수염을 깎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나가던 미사에도 나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내가 직업을 잃게 되면서 자신감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자식들한테 좀 비치는 모습이 책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버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좀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죠. 맞아요. 그 이제 제제가 어쨌든 형제들이랑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위에 이제 누나들이나 아니면 형이 먼저 잘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누나랑 형을 혼내지 않고 제제만 혼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되게 통일되게 제재만 맞는 애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글로리아 누나라고 있는데 그 누나는 절대 아버지가 뭐 때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강하게 훈육을 하고 체벌을 하고 또 어떤 자녀들은 또 이렇게 수용하고 용인해주고 뭐 이런 좀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게 자녀들한테는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특징은 자녀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맞아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 아동학대, 요즘 같으면 정말 아동학대 수준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폭력적인 모습 대표적인 2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잔디라 누나와 안토니오 형이 제제를 엄청 심하게 때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 한 번만 더 누나한테 그렇게 대들면은 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저는 이 구간을 읽으면서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책에서도 묘사된 게 피범벅이 될 정도로 맞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글로리아 누나가 때리고 있던 잔디라 누나와 안토니오 형을 막 옆으로 밀치고서 제재를 구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잔디라 누나와 안토니오가 혼나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다음 장을 넘겼는데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5살밖에 안 된 애를.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피범벅이 되도록 때린 형제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는 아버지, 좀 부적절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인 것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인 폭력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가 더 충격이죠? 맞아요. 거의 이 소설의 좀 하이라이트 같은 에피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요. 두 번째 그 에피소드는 아버지가 이제 실직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기분도 안 좋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재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의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게 되죠.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사실은 조금 선정적인 내용이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5살 아이다 보니까는 그 가사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불렀겠죠. 네. 어쨌든 그냥 멜로디가 좋고 아버지가 이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불렀는데 아버지는 그걸 듣고서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면서 허리띠로 제재를 진짜 거의 반죽음이 될 때까지 때리게 돼요. 맞아요. 되게 폭력이 단계적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재가 노래를 불렀을 때는 아버지가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충격적이어서 또 다시 해봐. 그럼 제재는 이게 진짜 정말 다시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멈추라는 건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부르죠. 그러면 아버지가 뺨을 때렸어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또 화가 나서 너 그거 다시 해봐.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불렀더니 또 뺨을 때리고. 그래서 제재가 그 혼란스러운 감정선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 책에서. 아빠가 부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해요. 속마음이.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중 메시지를 줄 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 그 말 다시 한번 해봐. 너 그 행동 다시 한 번만 더 해봐. 사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재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고 결국엔 그때 이후로부터 우울감이나 좀 우울증 증상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묘사된 것 중에. 이 뒤에 제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크게 맞은 이유로 나는 오늘 밤에 기차에 치여 죽을 거예요라고 자살 사고를 나타내는 또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5살짜리가 그니까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5살짜리 애가 우울감을 느껴서 이전에 재밌어하던 장난감에도 흥미를 못 느끼게 되고 식욕도 없어져서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그리고 그렇게 자살 사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게 나타나요. 책에서.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럼 어머니는 뭐 하셨나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실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방직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공장에 나가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돈을 버는 데만 이렇게 일과를 보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당연히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책에서도 엄마의 얼굴을 보기 힘들다라는 묘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근데도 제재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정말 나는 악마 같은 아이지? 뭐 나 같은 애는 쓸모없는 아이지? 그럼 나름 저는 다음 대사를 기대하면서 읽었거든요. 뭐 아니야, 뭐 너 같은 아이가 어딨니? 너 같은 천사 같은 아이가 어딨니?라는 좀 그래도 무조건적인 수용과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어머니이길 바랬는데 뭐 착한 애야. 장난기는 조금 심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뭐 아이한테 위로해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빠한테 훈육당하거나 제재가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프고 이럴 때도 항상 그 뒷말이 너가 장난은 심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자꾸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머니도 완전한 정서적 지지 이렇게로 있으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재는 정말 누구한테 마음을 붙여야 하나. 그러니까
오렌지 나무한테 말을 걸었겠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는 이제 생계로 인해서 좀 방임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런 이제 양육 환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잔디라 누나가 이제 첫째인데 이 잔디라 누나가 제일 제재를 심하게 폭력을 써요. 또 잔디라 누나를 생각해보면 누나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밑에 딸린 식구가 많고 집은 또 가난하고 내 밑에 형제는 많고 부모님들은 다 나가서 또 일을 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내가 엄마처럼 제2의 엄마처럼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많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좀 취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화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죠. 특히 제재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또 둘째 누나 글로리아는 제재를 또 굉장히 아껴주는 누나로 나오죠.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제재의 편을 들어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제재가 뭐 형제들이나 아버지한테 맞고 있을 때 제재를 때리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심한 장난을 쳐도 차분히 이렇게 타일르고 하는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재가 그나마 가족들 중에선 정말 많이 의지했던 형제였던 거는 이제 글로리아 누나가 나중에 안으면서 위로해줄 때도 나중에 내가 너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리아 누나도 이 집안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좀 이골이 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셋째 누나 랄라와 넷째 형 안토니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명도 사실 제재를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지 못하고 잔디라 누나처럼 제재에게 폭력을 쓰는 형제들로 그려져요. 랄라 누나는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토니오 형은 또또카 형이라고도 나오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네. 되게 비겁해요. 맞아요. 자기가 싸워야 되는 현장에 무서우니까 제재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잔디라 누나한테도 자기가 대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는 같이 때리고 이러면서 되게 어쨌든 제재를 좀 보듬지 못해주는 그런 형제들로 그려지고요. 네, 그리고 막내 루이스가 있는데요. 제재도 5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인 루이스를 좀 잘 보살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근데 이제 제재가 어쨌든 부모님이나 형제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잘 이제 챙기려고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제재가 좀 성숙한 아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제재 가족 관계를 보면 그 제재가 커왔던 성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좋지 못한 수준보다 이제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중간중간에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태도와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좀 제재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제재의 캐릭터의 특성? 3가지 특성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짓궂은 장난을 하는 행동이에요. 사실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는 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에요. 저희가 이제 2부 때 애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부모와 뭔가 건강한 그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은 뭔가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부모님한테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이 부모님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더 과격하고 과한 그런 감정 표현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또 이런 장난들은 우리가 충동성에서 기인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충동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올바른 양육관으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재가 사실은
그런 올바른 양육을 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너무 과하게 그런 것들이 또 느껴지는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행동도 더 과격해지는 것도 맞고 그래서 좀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다 보니까 또 그걸로 더 혼이 나고 그러면은 또 그거보다 더 큰 자극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더 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또 있는데요. 책에서는 제재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모한테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좀 나타나는 생각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정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형제들이 넌 악마의 피를 가진 아이야 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비난의 메시지도 많이 듣기 때문에 제재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재는 영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영재임을 발견해주질 않죠. 그래서 제재가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와 너는 안 돼, 너는 못된 아이야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 자존감이 높고 좀 자신감에 찬 아이로 자라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재가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시기 때문에 생계로 바쁘시기 때문에 제재가 또 철이 빨리 든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그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에게 이제 선물을 사기 위해서 구두를 딱 그렇게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앞서도 설명했듯이 실직한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철이 빨리 든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죠. 네.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런 어른들의 마음을 자기가 벌써 이해하고 그걸 위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철이 너무 일찍 들었던 게 안타깝죠. 맞아요. 근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철이 일찍 든 모습은 너무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이제 저희가 가족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철이 일찍 든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답게 순수하게 컸으면 좋겠는데 벌써 어른들의 세계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아이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쓰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재의 성격적인 특징을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재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또 그런 지지체계들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지체계가 있었죠? 제재를 살려준 저는 이제 이분을 포르투갈의 게이트키퍼로 임명했는데요. 제재가 이제 중간에 아버지한테 허리띠로 맞고 나서 오늘 밤 기찻길에서 기차에 치여 죽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재의 자살을 막아준 분입니다. 포르투갈 아저씨인데요. 네. 정말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제목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아니라 나의 포르투갈 아저씨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르투갈 아저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동네의 그냥 아저씨로 유명해다가 그 아저씨와 어떤 인연이 닿게 돼서 친해지게 됐는데 그 친해지게 된 인연이 제재가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게 되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못해요. 혼날까봐. 너 또 장난치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될까봐 치료를 못 받고 있었는데 절뚝거리면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모습을 포르투갈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보고 이 제재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다 받게 해주고 집까지 데려다줘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인연이 되어서 같이 이제 친구가 되는데 아저씨랑 나중에 친해지고 나서 아저씨가 이 차도 너 거고 내 돈도 너 거고 뭐 우리 집에 이런 것도 너 거고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라는 개념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재가 이 아저씨만은 믿고 나중에는
아저씨는 저를 왜 아들로 안 삼아요? 제발 우리 아빠한테 돈으로 날 사가주세요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포르투갈 아저씨한테 의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아저씨는 제재가 학대당한 그 상흔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실 줄 아는 너무너무 제재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아저씨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형제들 중에서는 글로리아 누나가 있다면은 이제 가족 외부에 있는 인물 중에서는 포르투갈 아저씨가 이제 제재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제재가 또 뭐 타고나기를 천성을 또 똑똑하게 태어났고 또 철이 빨리 든 친구기 때문에 삶을 잘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또 이런 자기를 믿어주는 지지체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성인으로 클 수 있지 않았나 또 싶었어요. 제재 주변에 있는 유일한 어른 같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통해서 접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양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부모님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도 너무 가늠하긴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가 이렇게 어림잡게 느껴져요. 정말 이 시대에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또 저희의 오늘의 제목처럼 스친 것은 흔적을 남긴다. 라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처음인지라 부모가 처음인지라 좀 내가 자녀에게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지 올바른 양육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또 구해보시는 게 전문가들한테 또 구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혁오의 톰보이 노래 듣고 2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난 엄마가 늘 베푼 사랑에 어색해 그래서 그런 건가 늘 어렵다니까 잃기 두려웠던 욕심 속에도 작은 예쁨이 있지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잖아 나는 사랑을 응원해 저는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슬픈 어른은 늘 뒷걸음만 치고 미운 수모를 넘긴 넌 지루해 보여 우리부터 빨리 타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을 응원해 저는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저리 들어 먼저 떨어져 버린 너와 이제 나도 닮았네 젊은 우리 나이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찬란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가는데 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 주제는 애착 유형입니다. 아름쌤은 혹시 뭐 연애 프로그램 보시는 거 있으세요? 제대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저는 요즘 이제 끝난 건데 연애남매를 좀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제 친오빠가 있다 보니까 아, 오빠랑 여기 나가면 얼마나 징그럽고 웃길까 하면서 좀 그런 거를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있어서 저는 연애남매를 절대 못 봤고요. 대신에 저는 나는 솔로를 조금 즐겨보고 있어요. 뭔가 나는 솔로는 좀 더 뭔가 가식이 좀 덜어진 느낌이라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 비해서 덜 꾸며진 느낌. 네,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대화 방식 그리고 연애 스킬 어쨌든 그 이성을 또 마음을 또 훔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좀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애착 유형이라는 게 특히 좀 나와 가까운 관계에서 그 유형이나 성격이 좀 잘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연인 관계뿐만 아니고 그냥 나랑 가깝게 지내는 친구, 뭐 가족, 아니면은 뭐 직장 상사도 그런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계에서 내가 좀 어떤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앞서 1부에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저희가 주제로 해가지고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그 양육 환경이 어떤 애착 유형을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유형의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중점으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애착이란 이 용어는 존 볼비라는 학자가 개념한 이론인데요. 특정 대상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합니다. 애착은 포유동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본능적인 행동인데요. 영아기에 아이와 주 양육자 간의 애착관계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대인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너무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남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다 나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을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 혼자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주변에 좀 의지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지체계를 만들고 내가 힘이 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 의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화 제목 스친 것은 흔적을 남긴다처럼 우리의 시절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성격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애착 유형으로 어떤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될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잘못 키웠어 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애착 유형은 사실 살면서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함에 따라 애착 유형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런 애착 유형이구나. 이런 문제 행동이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이 성인 애착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안정형, 그 다음 회피형, 몰두형, 공포형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안정형 외에 이제 회피형, 몰두형, 공포형 이 3가지는 불안정 애착에 속하는 유형이고요. 먼저 안정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형 애착 유형을 보이는 아이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이들은 주 양육자를 안전기지로 삼아서 주변을 탐색하는데요. 주 양육자가 자리를 비우면 잠시 울 수는 있지만 다시 장난감이랑 다른 대안을 찾아서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안정형 애착 유형으로 키우려면은 양육자가 좀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보이고 아이와 잦은 신체 접촉과 눈 맞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인식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타인의 관심과 사랑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정형 애착 유형을 자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유형으로 보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유형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연예계에서 좀 가수 에릭남 씨가 좀 약간 이 유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그 에릭남 씨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나올 때 가족들도 이제 나왔던 에피소드들이 좀 몇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이고 서로 되게 애정 표현을 건강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를 인터뷰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좀 편안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는 인터뷰이로 되게 유명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참 1가정 1 에릭남 이렇게 좀 유행어로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다정하고 그리고 좀 불편한 것들을 솔직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말하는 또 그런 모습들과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안정 애착 유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무시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회피형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기들은 주 양육자가 같이 있을 때도 또 주 양육자가 자리를 비워도 혼자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좀 과잉 통제를 하고 뭐 아이의 행동을 과하게 간섭하거나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고 무조건 거절하는 양육 태도에서 이런 아이들의 뭐 행동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 욕구가, 그러니까 내 요구를 계속 수용해주지 않는 그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내 욕구가 거절당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신의 애착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매우 독립적이고 또 정서적인 관계를 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을 말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좀 성인이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싫고 타인이 나에게 의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뭔가 나의 좀 성취랑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무시 회피형은 뭐 자기 긍정, 나한테는 긍정적이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애에서는 좀 쉽게 또 대표적인 예로 보면 뭐 잠수 이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사실 사람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한 의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나는 독립적이니까 괜찮아,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힘들 때는 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지지체계들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나름 제 주변에는 꽤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피형 은근 많아요. 그리고 뭐 연애 썰 이런 거 보면은 회피형인 그런 연애 스토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회피형은 특히 이 선을 넘어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어떤 걸 푸시하고 어떤 나한테 뭘 기대하고 이런 거를 좀 불편해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도망치는 느낌이 많이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또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몰두 집착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기대는 낮고 타인에 대한 기대는 높은 유형이에요. 자기 부정, 타인 긍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모가 아이의 욕구와 감정에 무관심한 경우 특히 주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 아이한테 반응해주는 그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몰두형 애착 유형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인정에 대한 확인을 재차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유형의 좀 대표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좀 과다하게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상대방을 조금 빨리 지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럼 그 상대방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계속 악순환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사랑과 인정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절당했으니까 또 그거를 사랑을 또 갈구해야 되고 그래서 또 몇 개를 또 말씀드리면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못 받을 경우에 분노와 통제로 성취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나 인정하냐고? 약간 이렇게 좀 다그치게 되고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상대와 애매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확실한 관계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yes or no 빨리 나 지금 괜찮은지 얘기해달라고를 이렇게 대답을 독촉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안정적인 관계를 못 견딘다고 합니다. 전 이 부분에 되게 좀 헉했어요. 좀 그리고 의아하죠. 안정된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자꾸 싸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몰두 집착형 애착 유형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몰두 집착형 애착 유형의 사랑 방식은 사랑은 모름지기 불타야 되고 나를 던져야 되고 가슴이 찢어져야 사랑이라고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형과 회피형이 사랑에 빠지기 좀 쉽다고 합니다. 회피형은 도망가고 불안형은 그 도망가는 회피형 붙잡아서 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근데 회피형은 타인의 부정적인 사람이잖아요. 타인의 어떤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네? 그러면 정말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일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파멸의 단계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은 혼란 공포형인데요. 이 혼란 공포형은 조금 적은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형은
나도 부정이고 타인도 부정으로 인식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은 좀 나에 대한 기대가 낮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낮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도 막상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혼란 공포형 유형은 몰두 집착형이랑 회피형이랑 그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 공포형의 경우는 가장 기대고 싶은 사람한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연애에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면 나를 떠날 것 같아서 두려워한다든지 그리고 나의 단점이나 컴플렉스를 다 보여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요구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을 좀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의 모든 감정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상대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때도 앞으로 모든 행동을 엮어서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 때문에 스스로도 너무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마음껏 좋아하지 못하는 거죠. 좀 버려지고 그럴까봐. 그래서 아까 유리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몰두 집착형과 회피형이 혼합된 상태다 보니까 연인의 주변에 이성이 많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내가 그 몰두 집착형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막 불안형의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막 사랑을 요구해. 그러면 나는 회피형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해요.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불안정 애착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나 좀 불안정 애착에 해당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좀 어떤 대인관계 패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건강한 다시 그런 패턴을 조금 찾아야겠다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애착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AARE라는 그 건강한 애착 관계에 대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A는 accessible, 접근성이죠. 내가 이제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vailable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responsible. 뭔가 내가 반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반응을 주고 또 그 사람이 반응을 할 때 내가 또 회답을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emotional engagement, 정서적 참여가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이랑 정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관계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다른 대인관계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안 좋은 대인관계 패턴이 이 관계를 통해서 좀 회복되고 좀 고쳐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착 유형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한 4가지 조건의 사람이 내 옆에 건강한 지지체계로 있는 것만으로 내가 건강한 애착 유형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애착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고 있나? 나 이렇게 문제 행동이 왜 이렇게 많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난 우리 부모님이 나 잘못 키워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부모님 탓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에서는 항상 저희가 인사이트라고 말하는 병식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음 건강의 시작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고 어떤 마음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출발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애착 유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꾸이!